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들면서 정치권이 사면 정국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정치권 이슈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입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은 준비된 카드 같고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지금 여권이 위기니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일종의 국면 전환 카드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추미애 갈등 그리고 뭐 코로나 백신 문제, 부동산 문제 하면서 여권의 전체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뭐 역대 최저치 떨어지고 일부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은 국민의힘의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그래서 국면 전환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면 복권 이 카드를 내세워서 전반적으로 국정 화합 차원으로 국면을 바꾸겠다라는 이제 그런 첫 번째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낙연 대표 개인적인 돌파구 모색을 위한 그런 계산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 뭐 6개월 이상 최근에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경기도지사죠. 이재명 지사에 비해서 지지율이 역전당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격차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져서 통합의 지도자.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돌파형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4월 재보선 이걸 겨냥한 것도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은 야권 심판보다는 여권 심판론이 우세한 그러니까 21대 총선에 비하면은 역전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분위기를 바꿔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사면 복권 카드를 내세울 경우에 지금 민주당 여권 입장에서는 중도 보수 세력까지 외연을 확장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야권에 결집하는 그런 현상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정도가 담긴 그런 카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크게 보면은 좀 국면 타개용, 국면 전환 카드고 이낙연 대표 개인적으로도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 카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셨는데 사면론 배경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 정당 뭐 정치사에 보면 역대 정권이 하반기에 들어서면 전직 대통령이 계속 뭐 구속되고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때가 됐다. 그 때가 된 것을 청와대랑 상의를 했는지 상의를 안 했는지 그것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지금 집권당 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와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다목적 카드로 이낙연 당대표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승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이 저는 청와대에서 이것을 쉽게 받을 수가 없는 카드라고 생각이 들고 이 파급 또한 야권을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지층이 이것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당대표가 정치적인 승부수를 걸었는데 그것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국면 전환 카드. 최근에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당히 지금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주도권을 여기에서 조기에 회복하지 않으면 대선 주자로서의 그런 자리매김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치고 나왔는데 이 나온 것이 과연 청와대에서 이걸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5대 중대 범죄는 절대 사면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뇌물, 알선 수재, 그리고 알선 수뢰, 배임 횡령. 이 5대 중범죄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대선 공약처럼 지금 뭐 후보 시절에 얘기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와대가 지금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단행한다면
보궐선거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더라도 저는 보궐선거가 지난 다음에 사면 카드를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것을 던진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카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그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두 가지 부분에서 제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교감 문제예요.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성격이 굉장히 신중한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30대 넘지 않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사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고위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과연 대통령의 고위 권한에 대해서 본인이 불쑥 전혀 상의 없이 던졌었겠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보고요. 지금 최근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 두 차례나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국민 통합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그러고 그 자리에서 또 나온 게 그 차원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신년에 회동을 하십시오라는 이제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자리 두 차례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에 대해서 언급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제가 볼 때는 뭐 교감까지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뭐 묵묵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핵심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의 추이를 봐가면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입장을 선택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시기와 관련해서 언제가 될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건의한 것이 아니고 이낙연 대표가 건의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절한 시기에 건의하겠다. 그렇습니다. 적절한 시기.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가 건의한 시기는 분명하게 건의할 수 있는 시기는 본인이 민주당의 대표일 때 건의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대표 임기가 3월 9일까지니까 그 이전에 해야 되는데 핵심 분수령이 될 포인트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설 명절 전, 또 하나는 3.1절 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시점에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낙연 대표의 건의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서 정치권에 또 한 번 굉장히 큰 회오리 바람이 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저도 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청와대에서 물론 이런저런 국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가 있겠지만 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대통령한테 이것을 직언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상당히 큰 것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37%, 36%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만약 이것을 했다면 물론 친이나 친박계 대통령 측근들, 전직 대통령 측근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카드지만 물론 야권에 들어가서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야권이 과거처럼 이렇게 해서 야권이 분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사안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던졌을 때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고 봤을 때 지지층이 상당히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받고 레임덕 30% 이하로 떨어지면 정말 식물 대통령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카드를 받아서 공론화시킬 수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아직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야권의 여러 가지 그리고 국민통합적인 명분, 그리고 지도자의 어떤 통합적인 그런 이미지 부각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대통령이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까지 좀 청와대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이낙연 대표 개인적인 생각인지 청와대 좀 물밑 조율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파문은 좀 상당합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논란은 뭐 예상된 주제였긴 했습니다만 뭐 잘한 판단이다 혹은 촛불 민심을 좀 거스르는 반대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장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핵심 친문 세력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대표적인 친문 핵심 세력들이라 하면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또는 정청래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 그리고 김남국 의원 이런 분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반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정리해 보니까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면을 하려면 형이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14일 날 대법원에 최종 선고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사자의 사과나 용서가 전혀 없다.
최소한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잘못했다라는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법치주의가 잘못됐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라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면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민 통합에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법 정의 그리고 사회 정의 차원에서 이게 맞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사면 이 카드가 국민 통합을 분열시키는 방해하는 그런 쪽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네 가지 의견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공감을 하는 게 사면을 해주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철저한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은 일종의 국민적 동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절차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와 절차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언제 건의를 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야권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수용을 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지에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끼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권의 좀 반응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친이 친박계를 중심으로는 좋아할 만한 방안이지만 이게 야권의 분열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이 때문인지 적극적으로는 좀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정치 문화는 계파 보수주의가 아직도 상존하고 지역주의가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 사면을 받는다면 친이 세력, 친박 세력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아서 밖으로 나온다면 친박 세력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더 강하게 갖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권이 분열할 수 있는 그런 소재는 되겠다. 그리고 선거를 보면 세 가지입니다. 인물과 이슈와 구도인데 지금 이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여건이 부동산이라든가 검찰개혁 문제, 윤석열 총장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수세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것들로 해서 대통령이 이것을 꺼낼 수가 없고 정치라는 당 대표인 이낙연 당 대표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것은 역시 이 구도적인 변화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사면으로 가면은 실질적으로 내년 대선이 어떻게 치러질지는 저는 상당히 그것이 궁금하고 과거에 87년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노태우 그때 당시에 당 대표 민정당 대표가 6.29 선언을 하면서 예를 들어 직선제라든가 김대중 대통령 사면 복권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나서 대선이 치러졌는데 그때 야권이 분열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1로 3김이 대결해서 35% 6% 정도의 득표를 해서 그때 당시에 민정당 후보인 노태우 당시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면과 관련해서 왜 국민의힘이 좋아하면서도 그렇게 좋아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열리면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 마찬가지로 여기 올 수가 있겠습니까? 못 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보수 정당에서는 보수 정당이라든가 보수 세력이 분열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네. 지금 웃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것에 대해서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아까 배 교수님께서는 일단 뭐 여권에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국민 통합에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제 사면 두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이 또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청와대에서 상당히 좀 난색을 표하지 않을까, 좀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면 하루 만에 2만 명이 훌쩍 넘어섰어요. 제가 볼 때 뭐 조만간에 20만 명 요건은 갖출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재 청원을 하신 분 말을 들어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봐라. 사면해줬더니 지금 뭐가 잘못했냐라는 그런 태도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을 집권당의 대표가 선거에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흐름이 변화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당장은 여권의 정리된 흐름이 잡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변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권에서도 화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친이 친박계 태극기 부대에서는 화답을 당장 하고 있지만은 국민의힘 지도부 그러니까 뭐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네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지금 형식 논리로는 정확하게 여권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중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호남으로까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또 전국 이슈의 중심이 되면은 충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월 재보선 전에 사면이 단행될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풀려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보수의 중심 세력이 되고 야권 분열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상당히 염려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역시 마지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건의를 막상 받을 경우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의 건의를 수용을 할 경우에 굉장히 정치권의 빠른 속도로 사면 문제가 중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의 건의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걸 수용할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적 입장 또는 국민 통합의 지도자로 탄력을 받겠지만은 이런 것에 따라서 이 문제가 앞으로 대선 주자들, 특히 이제 여권의 대선 주자들의 미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여야 모두 좀 조심스럽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선에도 영향이 있지만 가장 이제 가까운 게 4월에 있는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일단은 안철수 대표가 24.2%를 얻으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시면 박영성 장관이 17.5%, 나경원 전 의원이 14.5%를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결과를 보면은요, 여권에서는 박영선 장관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네네. 그리고 야권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는 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리고 단일화. 범야권 단일화가 되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분명히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만은 단일화가 되지 않고 서로 분열될 경우에는 박영선 장관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이렇게 저는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과연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지려면은 안철수 대표하고 국민의힘하고 서로 뜻이 맞아야 되는데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또는 이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하거나 또는 각자 후보를 결정을 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서 결정을 하거나 또는 원샷으로 전체 모여가지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거나 지금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 들어와라.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라라는 그런 입장이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단일화가 될지도 굉장히 좀 미지수예요.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들어갈 경우에는 결국 이제 본인이 경선에서 패배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미래가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에 따라서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민주당이 이길지 국민의당이 이길지 국민의힘이 이길지 또는 뭐 야권의 단일 후보가 이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확실히 좀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가 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뭐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안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기회를 좀 줘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김종인 위원장은 또 뭐 나는 밖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글쎄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김종인 위원장의 그 밖에서 역할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다. 그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예기치 않는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인데 이 보궐선거가 야권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대선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선거가 되기 때문에 정당 선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정당 선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면 소위 말해서 장외에서 나오는 후보 제3후보는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고 현재까지는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지금 이제 서울시장 시장을 출마를 선언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지금 현 시점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 특히 24% 정도 나왔다는 것은 중도층에 상당히 관심이 있다는 건데 그러나 정작 선거가 진행되면서 4월 달로 다가갈수록 정당의 대리전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됐을 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상당히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당의 원심력이 상당히 이제 강화될 것이고 당의 원심력이 상당히 강화될 그런 즈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 들어와라. 아니면 지지선을 해라. 그리고 대선해 보자. 이렇게 아마 요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랬을 때 그때 당시 그 상황, 어려운 상황을 과연 안철수 후보가 넘길 것인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막판에 지지선을 하고 그다음에 대선을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안철수 후보의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당의 어떤 구심력이 상당히 강화되는 이번 보궐선거고 이것으로 시작해서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1년도 채 남지 않은 11월 정도 남은 대선의 전초전이기 때문에 정당 위주로 갈 가능성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지지율은 상당히 의미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검찰 개혁도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됐습니다. 그동안은 윤 총장을 좀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의 검찰과의 관계, 또 검찰 개혁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검찰 개혁은 계속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검찰과의 관계는 소리 없는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좀 더 어떻게 약해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갈등은 계속되는 거죠. 네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한 여권에서는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입장을 분명히 했고 다만 방법론은 좀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추미애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 정면 충돌에서 파열음을 냈고 그게 상당히 이제 국민적인 피로감을 줬다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후임 박범계 법무장관이 취임을 할 경우에는 정면 충돌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인사권 또는 행정권 감찰권 등을 발휘해가지고 소리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 또는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이고요. 동시에 또 하나 당 쪽에서는 입법 과정을 통해서 검찰 개혁, 제도적인 검찰 개혁을 강화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수사권, 기소권을 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여전히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다고 해도 6대 핵심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사권을 쥐고 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검찰의 수사권을 최대한 축소하든지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 그래서 그 방법론이 이제 공소청 설립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이 이제 조건부 탄핵론까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여권과의 긴장 관계는 계속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네. 이제 공수처 출범도 가시권에 들어갔고요. 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도 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검찰 개혁이 앞으로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좀 순탄하게 보십니까? 글쎄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과 민주당이 원하는 검찰 개혁 그리고 검찰이 원하는 검찰 개혁이 지금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지난 총선 때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민주당한테 일당으로 몰아준 것은 코로나19라는 그런 국가적인 재난 여기에서 정부와 국회가 혼인일체해서 극복하자 그런 국민의 뜻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보고 최근에 일어난 이런 검찰 개혁과 관련된 제도적으로 법의 개정으로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적 여론 전부가 여기에 동의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 사회는 지금 다원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익 집단들이라든가 이익의 어떤 대상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라든가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상당히 반대하고 이것을 동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적 이익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성원들의 어떤 동의가 없는 이런 개혁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하고 특히 이제 최근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물론 공수처라는 것은 20몇 년 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쭉 추진해온 그런 개혁 작업이지만 민주당에서 180석을 앞세운 최근에 그리고 추경 갈등에서 비롯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그런 갈등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법을 개혁해서 검찰이라는 그전에 쌓아온 여러 가지 노하우가 많지 않습니까? 2,000명이나 되는 이런 구성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제도적 개혁으로서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구성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큰 혼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법으로 개정해서 무조건 추진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뜻을 국회에서 받아서 이것을 제도적 개혁 그리고 법의 제정으로 이것을 마무리해야만이 뒤탈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